안녕. 톡톡 이야기하는 자폐 이야기. 반가워요 여러분. 함께요 톡톡 7번째 영상을 찾아온 톡톡입니다. 아이의 텐트럼을 고생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그만큼 궁금하신 점도 많으실 텐데요. 그 궁금증을 풀어주실 김민영 ABA 연구소 김민영 소장님과 ABA 부모의 김상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저 톡톡이도 너무 궁금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빨리 영상 보러 가자고요. 컴! 반갑습니다. 김민영 ABA 연구소의 김민영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ABA 부모의 김상민 대표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아이의 텐트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게스트 어머니께서 아이의 텐트럼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고 하시는데요. 어머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폐 남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는 왜 텐트럼을 할까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모든 행동은 목적 없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이 행동을 한다면 반드시 행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행동도 학습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공격, 자해 혹은 파괴적인 행동들을 포함하는 텐트럼은 그 행동이 일어나기 직전과 직후에 환경과의 조합으로 학습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텐트럼 행동도 학습된 행동이기 때문에 행동이 일어나기 직전의 환경과 직후의 환경을 변경해서 학습된 행동을 다른 적절한 행동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텐트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행동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물이나 행동을 하기 위해서, 과제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관심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극을 얻기 위해서, 고통스럽거나 불쾌한 자극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위해서, 환경 혹은 상황에서 고통을 느낄 때. 일단 왜 그랬는지 기능을 파악하게 되면 그 기능을 문제 행동이 아닌 대체 행동을 가르쳐 주거나 아이들이 불편해하는 상황이나 환경을 바꿔서 텐트럼 행동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기능을 단번에 파악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필요합니다. A, B, C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는 선행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텐트럼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기록하시면 되고요. B는 행동의 형태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는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행동 직후에 아이가 어떤 것을 얻었는지, 어떤 환경에 놓여졌는지를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기록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과자 섹션을 지나갈 때 초콜릿을 사달라고 바닥에 들어 누워서 큰 소리로 20분 동안 울었잖아요. 처음에는 저녁 먹어야 해서 안 된다고 했지만 결국 엄마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 어쩔 수 없이 초콜릿을 사주거든요. 시간은 오후 5시 30분, 저녁 먹기 전 이렇게만 기록하셔도 아이는 초콜릿을 얻기 위해서 바닥에 드러누워 큰 소리로 울기 행동을 했고 결과적으로 초콜릿을 얻음으로 텐트럼의 원인이 과자를 얻기 위함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텐트럼이 일어난다면 텐트럼 직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보다는 사실 그 상황에서 텐트럼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트에서 초콜릿을 얻기 위해 텐트럼을 보인 아동의 행동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엄마랑 마트에 가기 전에 아동이 마트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을 미리 준비해 간다든지, 배고픈 시간에는 마트를 방문하지 않도록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마트에서 살 것들을 미리 시각적으로 아이에게 보여주는 방법 등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초콜릿을 너무 원하는 아동에게는 문제 행동 전에 초콜릿을 요구하는 행동을 말로 미리 지도할 수 있습니다. 대체 행동을 지도하실 경우에는 아이가 문제 행동이 아닌 초콜릿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즉각적으로 사주셔야지 문제 행동보다는 초코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쉽구나 라고 이해하고 다음번에도 문제 행동 대신에 초코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체 행동을 지도하는 경우에는 서너 번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평균 2달 이상 지도하셔야 새로운 대체 행동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마다 달라서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죠. 이 시간은 아동의 기능 수준과 아동이 그 문제 행동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해 왔는지 문제 행동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텐트럼 행동에 대해서 행동적인 중재를 시작할 때 부모님들께서 가장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일관성과 연속성입니다. 일단 중재 방법을 시작하시면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방법으로 대해야지만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아이가 부모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때리는 자해 행동을 보이는 아동에게 대체 행동으로 엄마라고 부르는 행동을 보일 때만 관심을 주기로 했는데, 할머니가 아이의 이 행동을 보일 때마다 에잉 이쁜 얼굴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엄마 아빠 민영이가 자기 얼굴 때린다, 와서 못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관심을 주시면 아이는 내가 텐트럼을 부리면 얻는 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행동이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제가 행동 지원하는 많은 케이스에서 사실은 엄마, 아빠 혹은 부모님과 조부모님 사이에 행동 대처 방법이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행동 대처 방안을 세우셨으면 가족들과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관적으로 시행하셔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해 가야 한다는 말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생활 속에서 유지해 나가기 힘든 부분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생각이 다른 가족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아이와 가족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서두르지 말고 지속해 가는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아이가 텐트럼 행동을 보인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면 그 행동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한두 번 행동 중재가 들어간다고 끝나지 않거든요. 행동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여서 중재를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고, 행동 중재가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텐트럼이 더 심해질 수 있는데 이때 부모님이 불안해서 행동 중재 방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텐트럼 행동을 통해서 얻었던 것을 못 얻게 되면 일시적으로 행동을 더 크게 하거나 공격성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왜 저희도 자판기에 동전 넣어서 나오던 게 안 나오면 발로 차거나 버튼을 더 세게 여러 번 눌러보잖아요. 이런 현상을 속어 폭발이라고 하는데, 행동 중재를 시작하셨으면 바람직한 대체 행동이 완전히 100% 나오고 문제 행동이 거의 나오지 않을 때까지 일관적이고 연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성공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럼 아이가 텐트럼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갑자기 텐트럼을 보일 때 난감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텐트럼 혹은 분노 발작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의 행동은 각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텐트럼이라고 하면 어떤 행동인지 눈에 그려보기 힘들고 아동별로 나타나는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ABA에서는 텐트럼이라는 용어보다는 행동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모님과 전문가들이 어떤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시든지 간에 우리 머릿속에 텐트럼이라는 말을 들으면 공통적으로는 아이가 몹시 기분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지면서 일정 시간 지속적으로 도전적 행동 혹은 문제 행동으로 보이는 행동들을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일 텐데요. 텐트럼은 보통 아동이 기분이 나쁘거나 몸이 좋지 않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의학적인 염려점이 있는지, 동반되는 정신질환 문제가 있는지, 혹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아동이 느끼는 감각적인 불편함이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텐트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성장하면서 학습하고 발달하면서 그리고 의사소통의 방법을 익히면서 텐트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말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동의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팩스,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나 몸짓, 포인팅 등을 사용해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지도하시는 것이 의사소통 좌절로 인한 텐트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행동적인 문제가 보일 때 다른 문제는 없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에 정말 공감이 갑니다. 아이가 시지각 자극추가 너무 심해졌다고 고민하는 지인이 있었는데요. 최근 사시가 심하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문제가 많이 개선됐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짜증이 늘거나 걱정되는 행동이 많아지면 꼭 어디가 불편한 건 아닌지, 아픈 건 아닌지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동을 관찰하고 기능을 평가하고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 눈앞에 아이가 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는 행동을 할 때 부모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네, 아이가 텐트럼 행동을 시작하게 되면 부모님은 머릿속에 하얗게 되면서 엄청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아이를 혼내거나 아이를 몸으로 붙잡고 제지하거나 하면 사실 아이가 더 기분이 나빠지고 불안해지면서 텐트럼이 격렬해질 수 있어요. 이미 부모님의 말이 들리지 않고 자기가 왜 짜증이 났는지에 대해서도 모를 정도로 과부하가 걸린 상태거든요. 요즘에는 아이가 스스로 진정될 때까지 부모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떼부리고 울고 있는 아이 옆에서 네가 울면 엄마가 줄 것 같아? 누가 이렇게 떼부리래? 응? 이렇게 큰 소리로 나무라면 아이가 더 불안해지고 5분으로 끝날 텐트럼이 10분 이상으로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아동을 더 흥분시킬 수 있는 자극을 주지 않고 아이 스스로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데요. 단 아이가 자해 행동을 하거나 기물 파손을 하거나 그런 행동들은 환경을 안전하게 배치하시거나 막으셔야겠죠. 마트에서 뭐 사달라고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하면 답이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마트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아이를 안고 얼른 차에 가서 아이가 가라앉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동안 다시 혼내지 않고요. 마트는 눈에 띄는 장난감과 자극이 너무 많아서 자극을 차단하지 않으면 아이가 단념하려고 하다가 또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텐트럼을 부릴 때는 최대한 자극을 주지 않고 아이 스스로 가라앉을 때까지 조용히 안전이 확보된 상태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럼 행동을 보이는 환경 자체가 너무 지속적으로 자극적이라면 조용하고 안전한 곳으로 얼른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트를 예로 드셨는데요.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선 부모들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빨리 제지하고 싶어 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와 부딪히고 또 다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다치지 않게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행동 수정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힘들겠지만 우선 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일에 좀 더 대담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희 아이는 장난감줄을 세우다가 잘 안 되면 텐트럼을 부리거나 옷이 젖는 것을 참지 못하고 무조건 옷을 벗겨달라고 텐트럼을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강박 행동과 관련된 텐트럼을 보이는 경우와 감각적 예민함으로 인해서 텐트럼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강박적인 행동은 불안과 관련된 행동이기 때문에 저의 경험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모든 강박적 행동을 없애지는 않고요. 인정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인정해 주시고 오히려 아동이 최근에 어떠한 환경적 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불안 행동이 올라왔는지 환경적 변인을 살펴볼 것 같아요. 새로운 어린이집에 가서 불안해서 강박 행동이 일시적으로 많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3, 4월은 특히 그럴 때예요. 그럴 경우 적응하는 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일정 부분 허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건강과 안전을 방해하는 행동에는 단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젖은 옷을 참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감각이 불쾌해서 참을 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아동의 경우에는 옷이 젖게 되는 손 씻는 활동이나 양치하는 활동을 할 때 미리 옷 위에 수건을 덧대서 젖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러한 것들이 싫어지면 나중에 화장실이나 물과 관련된 모든 활동 거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옷이 젖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거나 옷이 젖으면 갈아입을 여벌옷을 항상 준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벌옷이 없는 경우 저는 옷을 뒤집어서 입혔을 때도 있었어요. 옷이 젖은 것이 눈에만 안 보이면 괜찮은 아이들도 꽤 많더라고요. 옷이 젖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연령대가 있는데 또 아동이 성장하면서 이러한 경험이 누적적으로 생기면서 생각보다 견딜만 하구나 라고 적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싫어하는 환경과 자극이 너무 명확하다면 일부러 그런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것보다 환경의 조정으로 아이가 편하게 생활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의 조정과 아이의 성숙으로 인해서 감각적인 부분이 완화되어지고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부모님께서는 내가 미리 아이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조정해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부모 입장에서 강박적이고 예민한 행동은 부모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느 정도면 제재해야 할지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가 옷 젖는 걸 싫어하면 텐트럼이 일어났을 때가 아니라 평소에 아이 기분이 좋을 때 젖은 옷을 살짝 걷은 다음 괜찮은지 살펴보면서 아이의 적응 범위를 넓혀주면 좋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께서 좀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들어볼까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갑자기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자해나 공격 행동을 하는 경우 약물도 사용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약물을 사용하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텐트럼을 가라앉히기 위해 병원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궁금하신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의사 선생님께 직접 여쭤보았습니다. 네, 텐트럼을 보일 때 약물 치료를 고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선생님들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학적인 다른 원인이 있지는 않은지 다른 기여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행동에 대한 기능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를 고려할 때도 이런 행동의 기능적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여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에서는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자해나 공격 행동으로 스스로나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나 현재의 기능 수준을 상당히 방해할 때, 그리고 다른 치료 교육적인 방법이 효과가 없거나 부족할 때, 그리고 문제 행동에 기여하는 요소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효과와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근거가 확실하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
약들 중에서 아동 청소년에게 가장 적절한 약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의학적으로 근거를 인정받고 있는 아리피프라졸, 리스페리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아동 청소년의 텐트럼의 성격을 고려하여 부모님들과 상의한 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텐트럼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데, 분노 폭발이 되기 전에 분노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행동의 수위가 올라가는 단계 중 폭발하기 전 타이밍에 잠깐 멈추고 생각하게 하며, 또는 팔짱을 세게 끼웠다가 푸는 방법 등의 근육 이완을 시도하게 하는 인지행동 치료가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복통이나 치통과 같은 통증이나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검사해 보거나, 동반된 신체적인 질환, 정신건강의학적인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서동수 원장님께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 아이가 손톱을 물어뜯는 행동 때문에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는데, 실제 약을 복용한 다음에 3일 만에 손톱 물어뜯는 행동이 현저히 줄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면 병원이나 행동분석가에게 꼭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어머님은 텐트럼에 대한 고민이 좀 해소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텐트럼을 하면 남들 시선도 신경 쓰이고 아이도 힘들 것 같아서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앞섰는데, 그럴수록 아이를 더 관찰하고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고 천천히 지속적으로 적용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부모님들께도 많은 궁금증이 해결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텐트럼을 할 때는 최대한 자극을 주지 않고 스스로 가라앉을 때까지 안전이 확보된 상태로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럼 행동을 보이는 환경 자체가 너무 지속적으로 자극적이라면 조용하고 안전한 곳으로 얼른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텐트럼을 중재할 때 일관성과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일단 중재 방법을 시작하시면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방법을 대할 때 효과적으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말로 의사소통하기 어려운 아동의 경우에는 팩스, 즉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나 몸짓, 포인팅 등을 사용해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지도하면 의사소통 좌절로 인한 텐트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